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이 목요일인데, 그죠? 오늘이 목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중요한 데이터가 발표가 되죠.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그렇죠.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은 앞으로 미국이 긴축으로 더 갈 건지 아니면은 좀 스톱할 건지, 그죠? FOMC 스탑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정말 재수 좋으면은 팔럿이 피봇으로 갈 건지, 그죠? 어떻게 됩니까? 예? 고냐 아니면은 스톱이냐 아니면은 피봇이냐, 그죠? 계속 긴축으로 갈 건지 스톱할 건지 아니면은 완화로 갈 건지가 오늘 CPI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노란 색깔요. 예. 그래서 이 숫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잠깐말로 온 시장에, 온 전 세계 관심사가 미국의 CPI에 집중되고 있죠. 그렇죠.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외환 딜러를 할 때, 지금은 인플레이였으면, 지금은 시장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인플레이 데이터입니다만은, 제가 은행에서 현업했을 때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미국의 국제수지 데이터였어요. 미국의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수지 데이터였어요. 이제 국제수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가지고 적자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가지고 달러 값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밤 10시 반,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머타임 아니면은 9시 반, 서머타임 때는 9시 반, 그리고 서머타임 아니면 10시 반 이렇게 나왔는데,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작년에 그날 저녁에는 모든 딜러들이 다 뭡니까? 다 전원 대기합니다. 딜러룸에서 다 대기합니다. 그럼 이제 9시 지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30분 남았다. 발표 숫자 나오기 30분 남았다. 20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좀 되면 숫자가 나오기를, 예를 들어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수지 데이터가 발표되기 10분 전쯤 되면 시장이 조용합니다. 시장이 조용합니다. 환율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환율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이 환율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10시 반에 또는 9시 반에 숫자가 빵 발표되면, 예를 들어 로이터나 텔레레이터나 블룸버그나 얼러트가 빵빵빵빵빵빵빵빵 뜨면서 경고음이 막 울리면서, 예를 들어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미국에 예를 들어서 30만 불 적자 대피시 적자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가 우리의 예상보다 좋은지 나쁘지 따라가지고 달러가 급등하기도 하고 달러 환율이 폭락하기도 하고 난리가 났죠. 그죠? 그야말로 그때 아드레날린이, 딜러 들어봐서는 시장이 막 움직이니까 딜러 들어봐서는 아드레날린이 웃어오면서 온 해외 전화 걸어가지고 달러를 미친 듯이 사거나 달러를 미친 듯이 팔거나 이엔을 사거나 유로를 사거나 활발하게 거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데이터를 직후에 그 아수라장이 정말로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짜릿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숫자가 9시 반에 이제 발표되잖아요. 그죠? 발표. 오후 9시 반입니다. 나오면 9시 반 전에, 예를 들어 한 25분쯤, 5분 전쯤에 해외 전화 걸어서, 야, 달러엔 얼마? 달러엔 사고 싶다. 라고 하면은 딜러가 뭐라 그러냐니까, no quote. before figure. 뭡니까?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코트 안에 안 합니다.
중요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 수지 숫자가 나오기 직전이다 보니까 우리 환율 몰라 고시하네 그럽니다. No interest. 그러다가 환율이 고시하고 난 그 숫자가 나온 다음에는 당연히 이 숫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난리를 치죠. 그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뭐 해가지고 어떤 애가 나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오늘 CPI가 나오는데요.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좀 어디 갔지? 나스닥 선물 지수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나스닥 선물 지수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몰라. I don't know. DK, I don't know. 몰라. 중요한 데이터를 앞에서 제가 딜러들 전화 걸어보니까 5분 전, 10분 전에 레이트를 코트하는 것처럼 환율을 고시하는 것처럼 앞으로 CPI를 앞보고 있는 상태에서 나스닥 지수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몰라. Don't know. 그죠? I don't know. DK입니다.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숫자가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베팅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홀하면 짝 아니겠습니까? CPI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공고에도 썼습니다만은 JP 모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8.1 이상만 나오면 미국 주가가 5% 폭락할 거다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8.1% 밑으로 나갈 걸 베팅해서 셀 쪽으로 또는 풋 쪽으로, 그죠? 또는 숏 쪽으로 베팅할 거냐? 아니고 그렇게 안 나올 거다 해서 콜 쪽으로 베팅할 거냐? 아니면 롱 쪽으로 베팅할 거냐? 잉크하면 동전 던지기 가서 앞면 나오면 먹고 뒷면 나오면 깨지는 이 홀짝이거든요. 그죠? 홀짝이거든요. 참 위험한 짓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만, 먹으면 많이 먹습니다만 깨지면 크게 깨집니다. 이걸 하기다 차기도 싫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숫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현님 질문은 원래 인플레가 I가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 중요한 저르였나요? 중요한 지표였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CPI가 예전에는 별볼이 없었어요. 자, 제가 주말 강의에 우린 각 미국의 경제 지표의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주말 강의에 중요한 경제 지표라 해가지고 뭐 GDP 같은 데이터, 그죠? 그 다음에 뭐 인플로이먼트, 언인플로이먼트 같은 데이터 등등등등 이런 데이터가 언제 발표되고 그것이 의미해가지고 뭐고 쭉 데이터 경제 지표에 대한 그 강의를 제가 그 주말 강의에 과거에 시리즈로 한 4번인가 5번에 걸쳐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장의 경제 지표가 뭐가 중요하냐? 경제 지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는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시장의 유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 이상현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종종 폴 볼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폴 볼커 시절에는 금리를 워낙 이 사람이 금리를 마구 움직였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주가가 난리를 쳤으니까 폴 볼커의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이 폴 볼커 아저씨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마니타리스트예요. 통화주의자니까 이 사람이 중시한 거 뭐냐니까 마니 M1, M2 하여튼 마니 스프레이 데이터였어요. 이게 언제 매주 금요일에 발표됐어요. 매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딜러들은 그때 하더라도 그 매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마니 스프라이가 M1, M2가 시장의 예상은 요번에 17% 늘어날 거 예상했는데 실제로 예상하기로 19% 증가했다. 아니다. 16% 증가했다.를 가지고 17%
마니 스플라이가 늘어날 것 같았는데 19% 늘어났다. 그럼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거니까 긴축 가겠네. 그러면서 금리 올라가고 돈이 덜 풀렸네. 좀 완화하겠네. 금리 내려가고 이랬다고. 옛날에 폴 볼커 시절에는 그야말로 M1N2 숫자가 아주 중요했어요. 그러다가 1985년 미국에 프라자 미팅이 있고요. 그죠? 프라자 합의가 있고 거기서 결정한 게 뭐냐? 미국의 국제수지 무역적자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옌이 200, 제가 어제 보여드렸듯이 옌 240 하던 엔이 120으로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보더라도 미국의 무역적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면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가 미국의 국제수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수지 수지가 엄청난 시장에서의 관심이었죠. 85년도에. 자, 여기다 새로 쓰겠습니다. 자, 처음에 볼커 시절에는 M1, M2였고, 그 다음에 플라자 합의가 1985년이니까 그때는 뭡니까? 미국의 국제수지가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왔죠. 그죠? 서브프라임 위기가 왔죠. 서브프라임 위기 안에 그때부터 뭐가 문제냐? 주택가격이 문제였습니다. 그죠?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뭡니까? 그게 엉망이었으니까. 이때마더라도 시장에 관심을 준 게 뭐냐니까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무지하게 신경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경기가 버냉키 시절입니다. 네? 버냉키 시절에 경기에 대한 관심사가 높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관심사를 나타내는 GDP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고용지표라든지, 고용 실업률, 그 다음에 GDP 고용지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난팜 페이롤, 네? 난팜 페이롤 이런 걸 신경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버냉키 이후에 다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전히 지금부터는 역시 고용지표, 특히 경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시장에서는 PMI 지수, NAPM이라는 소위 Purchasing Manager Index라는 고용지표, 민간 고용지표 신경 썼습니다. 지금은 누가 관심이죠? 미국에 역시 똑같이 고용인데 특히 고용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고용보다도 인플레이션이 관심사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금융기조 가다 보니까 CPI, PCE 이런 거 신경 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쭉 이때 제가 딜러 생활을 시작했던 볼커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뭐였느냐를 본다면 예전에는 머니 스플라이였어. 그러다가 프라자 이후에는 국제 수지로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머니 스플라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머니 스플라이 언제 나오지 몰라. 국제 수지만 사람 열려면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위기가 되면서 주택 가격이 엉망이 돼. 그때부터는 케이스 실러 인덱스를 보면서 국제 수지 얼마인지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다가 버냉키 시절에 헬리콥터 밴 해가지고 돈을 막 풀면서 경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GDP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 신경, 난팜 페이를 어떻게 나오냐, 그런 거 신경 썼어.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역시 NAPM, PMI 주사하고 요즘은 CPI, PC 이런 거 신경 씁니다. 지금은 국제수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지금은 케이스 실러 지표라는 거 여러분들 이름 있다는 거 압니까? 모르잖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머니 스플라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결국은 현재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CPI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그죠? 인플레가 조금 잦아들면은 다시 또 뭔가 새로운 지표가 또 시장에 뜨겠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뜨겠죠, 새로운 게. 이럴 때는
그때 시장이 이슈가 이렇게 옮기고 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CPI고 PC이고는 볼 필요 없는 거야. 그 당시 시장의 이슈가 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니 스커트가 유행이다가, 예를 들어서 판탈롱이 유행이다가, 진 바지가 유행이다가, 뭐 스키니가 유행이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간 유행이란 게 계속 바뀌잖아요. 여자들 옷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미니 스커트가 유행이었다가 판탈롱이었다가 롱 스커트로 갔다가 진 입었다가 또 스키니 입었다가 롱 스커트를 입었다가 그래서 뭐 입나 등등등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옛날에 야 이게 중요하다. 아무도 신경이 안 쓰는 쪽으로 가지 마라 이거. 시장에 관심이 있는 쪽으로 가시라. 지금은 CPI가 시장의 관심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전부터 흘러왔던 하나의 맥락입니다. 맥락. 시장의 쭉 흐름이 보시면 옛날에 마니 스플라이가 매주 금요일에 나왔는데요. 옛날에 딜러들이 어떤 짓까지 하니까 옛날에 딜러 쫄다고 시절입니다만은 이때는 딜러들이 어떤 짓까지 했냐니까 매주 금요일만 나오니까 이 보니까 지난주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늘었고 2주에도 늘었고 그죠? 3주에도 예상보다 늘었다. 따라서 이번 주 4주에는 이때까지 계속 늘었으니까 이번에는 줄어들 거야 라고 베팅하는 이런 짓까지 했다고 딜러들이. 그만큼 볼커가 머니 스플라이에 신경을 썼으니까 이게 베팅을 했어요. 지금 머니 스플라이 저도 미국의 머니 스플라이가 미국의 통화 공급량이 몇 프로인지 그때 옛날에 다 외웠습니다만 딸딸 외웠습니다. 지난주 얼마였고 지난주 얼마였고 미국 전체 MI 스플라이가 얼마고 M2 스플라이가 얼마고 토탈해서 그 M1 있고 M2 있고 M3가 있고 그 다음에 그 M이 있고 뭐 그 통화량 계산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외웠고 그거 빠삭하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몰라. 관심 없어. 옛날에는 케이스 실러 지수가 케이스 실러 지수가 여기 사실 값 써 있으면 S&P 케이스 실러 지수입니다. S&P하고 케이스라는 교수하고 실러라는 교수가 합쳐서 만든 주택가격 지수인데 옛날에 케이스 실러 지수가 옛날에 얼마였는데 지난달에 얼마였고 요번달에 얼마였고 빠삭하게 외웠어. 요새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몰라. 지금은 CPI 그때마다 예전에는 $1 예전에 국제수지 때는 CPI가 얼마인지 관심도 없었어요. 유행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Anyway,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구나 오늘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30포인트 정도에서 마감될 것 같았는데 막판에 옵션 만기일로서 이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죠. 그죠? 프로그램 매물이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덕택에 소위 옵션 관련해가지고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한 9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했죠. 토탈 해가지고 39포인트 떨어진 거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현재는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CPI에 따라서 향후 방향이 결정될 거다 하는 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CPI가 어떻게 나올지 그림을 보면서 예상을 해봅시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행님. 예. 코스피 지수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이건데. 자, 가능성은 두 가지죠. 그죠? 홀 아니면, 그죠? 홀 아니면 짝이죠. 그죠? 홀. CPI가 뭐,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예상의 8.1인데, 8점 기준인데, 예를 들어 9%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짝.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얼마 나올까요? 한 7% 정도 나왔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9가 나오느냐? 짝이니까 짝을 맞춥시다. 6이 나오느냐? 예? 6% 나오느냐? 9% 나오느냐? 뭐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8.1보다도 나쁘게 나와가지고 되느냐? 좋게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자, 어떻겠습니까? 나쁘게 나오면 9% 나오면 만약에 9% 발표하면 주가는 폭락하겠죠. 그죠? 나스닥 지수 당연히 뭐
대표 모간은 제가 여기 나오는, 여기 다리, 제가 다리던 은행입니다만은, 대표 모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8.1% 이상 나오면은 미국의 주가 5% 빠진다라고 위협을 하게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숫자가 나쁘게 나오면은 주가가 푹 빠지겠죠. 하지만 푹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때까지 제가 주장한 게 뭐냐니까 반등할 거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 얼마까지 간다고? 2300까지는 갈 기다. 왜? 전에 RSI가 반등할 때 보니까 그래도 기준선까지는 가주더라. 재수 좋으면은 구름까지도 가주더라. 그러니까 구름은 아직 감지덕지고 그래도 막 기준선 그치까지는 가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게 이때까지 주장이었죠. 예상이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비질비질 빠지면서, 예? 아이고, 잘못 눌렀어. 예? 이렇게 올라갈 때다리 비질비질 빠지면서 지금 전저점마저 무너뜨릴 같은 그런 위협감을 주고 있죠. 그죠? 이 전저점이 이제 잘못하면 내일이라도 밀리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상이 틀렸냐? RSI로 살아야 한다. 틀렸나? 그럼 당연히 내일자로 밑으로 내려가면 숫자가 나쁘게 나면 숫자가 나쁘면 1번 주가 당연히 하락할 것이고요. 2번 하락한 정도가 아니고 전저점 무너질 거고요. 무너질 거고. 그러면은 RSI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30m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겠죠. CPI가 숫자가 나쁘게 나오면.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고 전저점 무너뜨리고 RSI가 30m 내려가면은 우리의 근거가 여기서 매수하라고 했으니까 30m 내려갈 경우에는 어찌 됩니까? 당연히 매도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죠. 주식을 사지도 않았으니까 팔 것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주가는 밀릴 거다. RSI는 매도 신호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경험이 어차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봐가지고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왜 보느냐, 과거의 역사가 반복될 것을 기대하고 과거의 주가가 이럴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요때를 보면은 요때 RSI가 밑으로 한참 헤매다가 드디어 RSI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죠. 반등했죠.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아, 이제 반등하는구나. 이제 계속 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후에 우리는 뭔지 몰라도 밀리면서 저점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얘도 RSI도 다시 30m 내려왔어요. 그죠? 30m 내려왔죠? 맞습니까? 지우고 다시 깨끗하게 볼까요? 여기서 반등하는 듯 했다가 다시 밀리면서 전저점 무너뜨리고 RSI도 다시 RSI가 재차 30을 하회했죠. 그죠? 그러다 어쨌습니까? 다시 여기서 다시 올라갔죠. 자, 그러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게 여기죠. 그죠? 다시 올라갔죠. 그런데 이때가 뭡니까? 다시 매수의 신호입니다. 이후에 요때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이후에 갔죠. 요거나 요때 더구나 잘 보면 주가는 주가대로 떨어졌는데 RSI의 바닥은 어떻겠습니까? 올라갔죠. 이게 뭡니까? 다이버전스야. 그죠? 다이버전스야. 따라서 이번의 경우도 예상해 본다면 이번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번에도 그래도 CPI가 예를 들어서 9% 나와요. 예를 들어서 if 그러면은 주가 하락하고 RSI가 30m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는 모습이 보이겠죠. 주가는 전저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그림이 됩니까? 주가는 더 떨어지네. 근데 RSI가 이미 이 RSI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으니까
요번에 두 번째 내려오는 RSI가 이 저점을 무너뜨리지, RSI가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면서 RSI는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는 다이버전스가 다시 나타날 공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과거에 이때 나타났던 다이버전스로서 이때마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시 밀려가지고 만사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서 꾸역꾸역 RSI가 결국은 30에서 재매수 신호가 나타나면서 기준선까지 갔고 구름까지 갔듯이 이번에도 숫자가 나쁘게 나오면 저점을 무너뜨리겠지만 RSI가 바닥만 유지한다면 주가의 움직임과 RSI 사이 움직임에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꾸역꾸역 올라가서 이때의 움직임과 똑같은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 가 시나리오 1번입니다. 1번입니다. 대신에 이 시나리오 1에서 숫자가 나쁘게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밀릴 때 여기서 사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RSI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30m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RSI를 가지고 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언제 삽니까? RSI가 30m 내려왔다가 올라갔을 때, 요때가 반등을,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등의 신호타니까. 결국은 RSI가 30선을 다시 넘었을 때가 반등의 신호탄이니까 떨어질 때 살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올랐을 때 이때를 반등의 신호탄으로 봐도 되겠다. 아마도 내려갔다가 아마도 다시 올라오는 이 정도에서, 이 바닥이 아니고 이 정도에서 반등의 신호탄은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 1번은 주가는 숫자가 나빠서 더 떨어지더라도 RSI만 버텨준다면 다이버전스를 기대할 수 있겠다가 첫 번째 시나리오. 그죠? 혹은 시나리오 2.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뭡니까? 이번에는 짝이에요. 다시 말해서 CPI가 발표됐는데 시장의 예상은 8%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은 6%로 나왔다 이거죠. 와, 좋네. 주가 어떻게 될까요? 미국도 오르고 우리나라 주가도 방방 오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야 똑같잖아. RSI는 올라갈 테니까 RSI가 30m는 안 내려가고 올라갔으니까 여전하죠. 이건 다이버전스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의 매수 신호가, 그죠? 여기서의 매수 신호가 여전히 올라갈 거로 유효한 거죠. 그죠? 매수 신호 유효. 맞습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 숫자가 나쁘게 나오면 더 떨어졌다고 올라갈 끼고, 이게 홀. 다시 말해서 CPI가 9% 나오는 나쁜 시나리오. 그게 아니고 숫자가 좋게 나오면 여기서 바로 갈 끼고, 이 짝. CPI가 6% 나오면서, 그죠? 시장 예상보다 좋을 것. 둘 중에 하나지 않겠냐. 근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대로면 좀 암담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이때 떨어질 때가 매수 신호가 아니고 언제야? 올라가서 30선을 돌파할 때가, 얘가 내려 올라가서 30선을 돌파할 때가 반등의 신호탄이 될 거다. 그죠?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 같으면 참 애매하긴 한데, 물론 저로서야 개정부터 내내 파세요. 바닥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갖고 있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이대로도 안 팔았는데 지금 여기서 또 팔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제가 주장하기로 다이버전스로 기대된다니까 기다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야간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는 현금 보유 위주가, 현금이 최고다 하는 원칙은 그대로고, 반등할 때마다 주식을, 물량을 털어내서 물량을 줄여낸다는 원칙은 똑같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든 간에 CPI의 숫자가 나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겠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서면서 다이버전스로 나타날 가능성이 이때의 경험으로 봐서 비슷한 사태가 이때와 비슷하게 지금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냐는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엘리어트 파동으로는 어제 여러 가지로 뭐 여기까지가 그죠? 여기서부터 어제 설명하기로 엘리어트 파동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5개로 되더라. 5개 가능하더라.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트 그죠? 바트 이게 과연 되나? 억지 아니냐? 브로크루테스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죠? 5개인 거로 정해놓고 억지로 꽤 맞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5개가 되긴 되지만 좀 찜찜하다라고 설명한 바 있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숫자가 나쁘게 나와서 더 밀리면 그래도 제가 여기가 뭐라 그랬죠? 여기가 5가 아니고 3으로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냐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3, 4, 5 되는 이 반등은 이래저래 예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복잡한 이야기를 다 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일목으로 볼 때 구름 밑으로 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시장의 추세는 하락세. 그죠? 일목으로 봐서는 일목으로 볼 때, 예? 일목으로 봐서는 구름 아래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무슨 추세입니까? 하락세인 거예요. 그죠? 하락세인 거야. 그러니까 하락세인 상태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등을 노려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반등했을 때마다 파는 것이 좋죠. 그죠? 구름 아래니까 하락세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을 노려서 하지 마라. 제가 또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머리 안 먹고 꼬랑댕이 안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안 사도 되니까 매수하는 거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일목으로 봐서는 구름 아래니까 어차피 하락세야. 그런데 일목 가지고는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봐서는 소위 중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하락세이로되 RSI로 믿는 단기 추세는 그나마 RSI가 바닥권이니까 여기서 바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한 번 더 내려갔다 올라가든지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RSI가 한 번 더 내려갔다 가는 이런 정도의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보자 는 이야기였고요. 오늘 뭐 이거 이미 공고문을 제가 여러분들에 올렸으면 보셨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6월달에는 강의가 거의 없어요. 그죠? 강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팽팽 놀았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이 알다시피 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외환 관련해서 컨설팅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거 주식 뭐 유튜브라 그럴까요? 뭐 주식 강의도 하고 뭐 이 세 개를 주로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옛날엔 주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고 그래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회사에 직접 찾아오는 걸 싫어하니까 이것도 많이 줄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행스러운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튜브도 하고 그 에어클래스에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뭐 거의 매일 데일리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다가 한 번씩은 강의가 있으니까 종종 라이브를 빼먹어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내일 금요일인 제 생각으로는 내일 금요일인데 장 끝난 다음에 이니까 뭐 라이브 하루 슬쩍 빼먹고 나중에 그 영상을 올려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뭐 강의는 되게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강의 요청이 오면은 노라고 말을 잘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하냐? 예를 들어서 저번에 강의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왔는데 싫어, 안 돼, 나 인터넷 라이브 해야 돼, 유튜브 라이브 해야 돼, 안 돼 라고 디클라인 오면은 당연히 그 강의는 있으니까 그 대신에 누군가 저 대신에 다른 선생님을 넣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번에는 넘어가요. 제 대신에 다른 사람 넣어가지고 강의를 해요. 내년도에는, 다음 기회에는, 강의라는 게 한 번 하고는 계속 반복되니까. 그 다음 기회는 연락이 누구한테 옵니까? 저한테 옵니까? 안 옵니다. 어디 갑니까? 오늘 저를 대신해서 땜빵한 사람한테 먼저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싫어요 라고 말하면 영원히 그 교육하고는 빠이빠이입니다. 그렇죠. 나 이제 앞으로 내하고 강의 안 할래 라고 했을 때 노라고 말하지 노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에 들어왔는데 싫어요. 이제 다시는 그 사람은 우리한테 연락 안 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연락이 오면은 죽어나 사나 예 알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하든 간에 무리를 해서라도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어디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